상시배 흐름을 다 센서 스튜입니다. 중동전쟁 전황정리 업데이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을 계속 봉쇄하다 보니 서방 세계가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호주 국방장관 리처드 말스는 5월 13일 호주가 영국과 프랑스 주도로 추진되는 다국적 해상보호 임무에 참여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호주는 이 작전을 지원하기 위해 E-7A 웨지테일 조기경보 통제기를 투입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기체는 공중 감시와 해상 추적 능력을 갖춘 전략자산으로 호르무즈 해협 일대 선박 이동 감시에 활용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탈리아도 대응 움직임에 나섰습니다. 이탈리아 국방장관 기도 크루세토는 5월 13일 예방 차원의 조치로 기뢰 제거함 2척을 페르시아만 인근으로 재배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서방 국가들은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 충돌이 재발하거나 이란의 해상 압박이 강화될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으며 이에 대비해 국제 해상 운송 보호 체계를 점진적으로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현재 이란은 계속해서 전쟁 준비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최근 서방 언론이 보도한 미국 정부 당국의 유출 평가에 따르면 이란은 미국과 이스라엘 공습으로 매몰됐던 지하 미사일 저장 및 발사 시설의 약 90%에 다시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시설들 중 상당수는 현재도 최소한 부분적으로는 운용 가능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미국 정보당국은 이란이 전쟁 이전에 보유했던 이동식 미사일 발사대 약 70% 그리고 탄도미사일 및 순항미사일을 포함한 전체 미사일 전력의 약 70%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물론 일부 자산은 미군의 공격으로 매몰되거나 무력화되었지만 휴전으로 확보된 시간과 공간을 활용해 이란이 해당 전력을 다시 정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지하미사일 저장 및 발사 시설이 복구되고 있다는 점은 이란이 단순히 피해를 복구하는 수준을 넘어 다음 전투 국면까지 준비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미국 역시 새로운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군사 준비를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러시아가 드론 부품을 이란에 제공하며 재건 작업을 지원하고 있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전술적, 작전적 차원의 복구 노력이 전쟁에서 발생한 전략적 타격까지 상쇄하는 것은 아니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과 이스라엘군은 전쟁 당시 이란 미사일 전력을 단순히 일시적으로 무력화하는 데 그치지 않고 장기적으로 미사일 생산 능력 자체를 약화시키는 데 집중했습니다. 이를 위해 원자재 생산 시설부터 최종 조립 공장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미사일 생산 및 공급망 전체를 타격했으며 이란 군사력을 떠받치는 방위산업 기반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습니다. 결국 이란의 장기적인 군사력 회복 여부는 방위산업 기반을 얼마나 빠르게 재건할 수 있느냐에 달려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미국의 해상 봉쇄와 이란산 원유 불법 수출을 겨냥한 제재, 무기 관련 부품 조달 제한 등이 계속되고 있어 필요한 자원 확보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이란이 전쟁 이전 수준의 군사 생산 능력을 회복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필요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또한 일부 중동 국가들이 현재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사실상 강요하고 있는 통관 절차를 받아들이고 있는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하려면 이란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이란의 주장을 지역 국가들이 점점 현실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5월 10일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해 이라크와 파키스탄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원유 및 LNG 운송 문제를 놓고 이란과 별도의 합의를 체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이라크는 약 20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실은 초대형 유조선 2척에 대해 안전 통과 보장을 확보했으며 추가 운항에 대해서도 이란 측 허가를 받기 위해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한 카타르 LNG 운반선 2척 역시 이란과 파키스탄 간 합의 이후 파키스탄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움직임은 결국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의 실질적 통제권을 강화하려는 전략과 맞물려 있습니다. 단순히 군사적으로 위협하는 수준을 넘어 주변 국가들로 하여금 안전하게 해협을 지나가려면 이란의 승인이 필요하다는 질서를 점차 받아들이도록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동 국가들과 국제사회가 최근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통제를 우회하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한 부분입니다. 이는 결국 이란의 해상 압박 전략이 실제로 걸프 국가들과 에너지 수출 시장에 경제적, 안보적 부담을 주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5월 12일 보도를 통해 걸프 국가들이 호르무즈 해협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아라비아 반도를 가로지르는 육상 물류 및 교역 노선을 빠르게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UAE, 오만을 연결하는 새로운 운송 루트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로 오만만 인근 한 항구의 트럭 물동량은 전쟁 이전 하루 약 100대 수준이었지만 최근에는 하루 7,000대까지 급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사실상 해상 운송의 일부 기능을 육상 운송으로 대체하려는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우디 국영 석유 기업 아람코 역시 홍해 연안 양부까지 연결되는 동서 송유관 활용 비중을 크게 늘리고 있으며 UAE도 푸자이랑을 통해 더 많은 원유를 우회 수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러한 대체 경로들이 단기적으로 시장 충격을 일부 흡수할 수는 있지만 기존 해상 운송 규모를 완전히 대체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분석했습니다. 결국 현재 글로벌 에너지 시장은 여전히 호르무즈 해협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으며 이란의 압박 전략 역시 그만큼 실질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헤즈볼라가 최근에 FPV 드론을 활용해 보다 복잡한 형태의 공격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 대의 드론을 동시에 운용하는 이른바 드론 수험 방식의 공격이 실제 전장에 적용되기 시작했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언론에 따르면 헤즈볼라는 5월 10일 북부 이스라엘에 위치한 이스라엘군 시설을 상대로 2단계에 걸친 드론
드론 공격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공격에는 여러 대 FPV 드론이 동원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1차 공격에서는 드론 2대가 목표 지점에 충돌하면서 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으며 이후 이어진 2차 공격에서는 더 많은 드론들이 해당 시설 상공을 수분 동안 선회한 뒤 목표물을 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현재까지 이스라엘군과 현재 언론은 구체적인 피해 규모나 사상자 발생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해 헤즈볼라도 5월 12일 북부 마르갈리오트 인근 이스라엘군 국경 초소를 겨냥해 최소 5대 이상의 FPV 드론을 투입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헤즈볼라는 특히 해당 공격으로 이스라엘군의 대드론 전자정 장비 등 여러 군사 목표물을 타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공격은 헤즈볼라가 아직 FPV 드론을 대규모로 운용하는 단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여러 명의 드론 조종사가 동시에 협력해야 하는 복합 드론 공격 능력은 확보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로 평가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 언론은 이번 공격이 단일 목표물을 상대로 여러 대의 드론이 조직적으로 투입된 첫 사례이며 지금까지 헤즈볼라가 실시한 FPV 드론 공격 중 가장 복잡한 수준이었다고 분석했습니다. 헤즈볼라는 이전에도 2대의 FPV 드론을 동시에 활용한 공격을 주장한 적은 있었지만 이번처럼 다수 드론이 연계된 형태는 한 단계 발전한 양상으로 보입니다. 특히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 전역 여러 부대에 분산 배치한 FPV 드론 운영 체계가 오히려 이런 동시다발적 공격 수행에는 큰 문제가 되지 않고 있다는 점도 드러났습니다. 더 주목되는 부분은 일부 드론들이 목표 지역 상공을 수분 동안 선회했다는 점입니다. 이는 이스라엘 측의 전파 교란이나 요격 체계가 이번 공격에서는 충분히 효과를 발휘하지 못했을 가능성을 시사합니다. 다시 말해 드론들이 단순 돌격형이 아니라 일정 시간 동안 정찰과 표적 탐색까지 수행한 뒤 공격에 들어갔다는 의미입니다. 현재까지 헤즈볼라가 이번 공격에서 광섬유 기반 FPV 드론을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광섬유 FPV 드론은 무선 신호 대신 유선 광 케이블로 조종되기 때문에 전파 교란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헤즈볼라가 실제로 이러한 드론을 활용했다면 여러 대의 드론이 좁은 지역에서 동시에 작전을 수행하면서도 케이블이 서로 얽히지 않도록 조정해야 하기 때문에 훨씬 높은 수준의 숙련도와 작전 통제가 필요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이 최근 레바논 내 공습 범위를 더욱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헤즈볼라가 남부 레바논과 북부 이스라엘 일대에서 계속해서 이스라엘군을 공격하고 있는 상황과 맞물린 움직임으로 보입니다. 이스라엘군은 5월 13일 레바논 슈프 지역 해안 고속도로에서 차량들을 겨냥한 드론 공습 3차례를 실시했습니다. 해당 지역은 베이루트에서 남쪽으로 약 20km 떨어진 곳으로 사실상 이스라엘군의 공격 범위가 점점 레바논 중심부 방향으로 확대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날 이스라엘 공습으로 최소 12명이 사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원래 이스라엘군은 4월 16일 임시 휴전이 시작된 이후 남부 레바논의 이른바 옐로라인 인근 지역에 한정해 공습과 드론 타격을 진행해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공격 범위가 빠르게 넓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난주에는 베카 계곡 지역까지 공습이 확대됐고 5월 6일에는 베이루트 남부 외곽 지역까지 공격이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최근 이스라엘 공군과 군 내부에서는 헤즈볼라 FPV 드론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남부 레바논 작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스라엘군 참모총장 에알 자미르 중장은 이전부터 헤즈볼라의 FPV 드론 생산 시설과 공급망을 남부 레바논 바깥까지 타격하라고 지시한 바가 있습니다. 실제로 헤즈볼라는 현재도 FPV 드론을 포함한 다양한 무기 체계를 활용해 남부 레바논과 북부 이스라엘에서 지속적으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스라엘군 역시 단순 방어를 넘어 드론 생산, 운용 체계 자체를 선제적으로 무력화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전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 소식이 더 들리면 영상 제작해서 업로드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